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CNN 베테랑 기자가 아시아 변방이라 무시받던 한국에서 찾아낸 600년 전 혁신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로만 여겼던 한국이 21세기 경제 강국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CNN 특집 다큐멘터리가 드러낸 놀라운 역사적 진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600년 전에 숨겨진 비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숨겨진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빌딩 숲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CNN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회의실 큰 테이블에 둘러앉은 프로듀서와 편집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처드, 이번 아시아 특별 취재는 자네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CNN에서 30년 동안 활동해 온 베테랑 수석기자 리처드 테일러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와 재난 현장, 그리고 국제 행사를 취재해 왔지만 아시아 특집은 오랜만이었죠. 수석 기자로 일하면서 늘 현장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이번엔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시아 취재라면 중국이겠죠? 지투로 올라선 경제 대국이라는 주제로 심층 취재하는 건가요? 아시아 특별 취재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중국을 떠올렸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마이클이 프로젝터 리모컨을 조작하자 화면에 한 나라의 이름이 큼직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니.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놔두고 왜 작은 반도 국가인 한국을 택한 것인지 말이죠. 최근 몇 년간 한국은 IT 혁신, 문화 콘텐츠, 그리고 경제 회복력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어. K-팝, 영화, 드라마는 물론이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도 세계 선두권이지. 마이클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뉴스 디렉터인 제시카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을 이었죠.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이야. 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자원도 별로 없고 분단의 상처도 안고 있는 나라가 이토록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이야.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그저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로만 각인되어 있었죠. 아시아를 취재할 때도 중국, 일본, 인도가 우선순위였고 한국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뭔지, 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못했는지. 여기에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할 이야기가 있을 거야.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으로 가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마이클이 환하게 웃으며 자료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니까 자료 먼저 훑어봐. 서울에서 노준석 박사라는 분이 도와줄 거야.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 산업까지 두루 알고 있는 사람이지.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곳이 이제는 글로벌 미디어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국 전쟁 소식과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광고가 미국 TV에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말입니다. 자료를 펼쳐보니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관한 통계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교육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을 극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고 이런 성과가 나올까? 다른 많은 나라들도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왜 한국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른 자료도 훑어보았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자료에는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K-팝, K-영화,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통계와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BTS와 같은 아이돌 그룹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또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언급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뉴욕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일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답을 발견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면 서울에 있겠죠. 그동안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화폐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왠지 이번 취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과 세련된 디자인의 터미널,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들까지 모든 것이 미래 도시를 온 듯 신기했죠. 이게 아시아 국가의 공항이라고? 유럽이나 미국 공항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세계 각국을 누비며 현장을 취재해온 CNN 수석 기자로서 수많은 공항을 경험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깨끗함과 정돈된 분위기가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놀라울 정도로 청결했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곳곳에 충전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죠. 문득 1980년대 후반 젊은 기자였을 때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포공항은 작고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영어 안내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준석 박사였죠. 그는 미소 띤 얼굴로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하이패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차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죠. 동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이건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돼요.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죠. 고속도로의 LED 안내판, 색깔별 차선 유도 시스템, 그리고 휴게소의 현대적인 시설들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보다 나은 점도 많네요.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궁금합니다. 노준석 박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빠른 결정과 실행력이죠. 한국은 크기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에 확산시키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과 밝게 빛나는 네온 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카페와 식당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상점들도 많았죠. 서울은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도시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밤문화를 즐기는 편이에요. 한국의 빠른 서비스와 편의성에 놀라실 겁니다. 차량 내에서도 무선 인터넷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노준석 박사는 제 호기심을 알아차리고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5G 네트워크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구축되어 있죠. 정말 놀랍네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말이죠. 한국은 IT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일찍부터 투자했습니다. 1990년대 말 PC 통신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초고속 네트워크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켜왔죠.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밤이었지만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한강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자연 자원입니다. 과거에는 오염 문제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다른 쪽에는 역사적인 궁궐과 전통 건물들이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신속했고 객실은 최신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제어되는 조명과 에어컨, 태블릿으로 조작되는 커튼과 TV 등이 갖춰져 있었죠. 노준석 박사는 로비에서 내일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거예요. 특히 세종대왕에 관한 전시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세종대왕요? 한국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업적에 대해 알아보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노준석 박사와 헤어진 후 객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머릿속의 한국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현대적인 모습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노준석 박사가 말한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졌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현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근면함이나 교육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막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많은 편견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노준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볼까 합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었지만 지하철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전자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지하철 내부에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죠.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매우 깔끔하고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계속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에 공원과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서울은 과거에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로 재건된 것이 놀랍네요. 노준석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서울은 거의 폐허였어요.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변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교육과 근면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서울 시민들의 모습도 눈여겨보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빠른 변화에 모든 세대가 적응한다는 점이죠. 어르신들도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로비와 세련된 전시 공간이 펼쳐졌죠. 노준석 박사는 자신있게 저를 이끌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요. 박사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넓은 전시장을 지나 조선시대 관련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한 인물의 초상화가 있었고 노준석 박사는 그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조선 제4대 왕이시죠.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로 꼽히는 분이시죠. 세종대왕이 재위하던 15세기 조선은 놀라운 문화적,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에요. 노준석 박사는 전시물 앞에 있는 설명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경광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토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방식이었죠. 왕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선의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어요. 15세기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유럽에서도 왕권 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말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신하들과 평등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토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협력의 정신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동양의 절대 왕권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양 기자로서 제가 가진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세종대왕의 리더십 스타일은 현대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결정되면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이죠.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이면에는 단순한 근면함이나 교육열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 토대가 있었던 것이죠. 전시장을 나오면서 노준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세종대왕의 다른 업적, 특히 백성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더 알아보시죠. 세종대왕이라는 인물과 그의 리더십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다음 날 아침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집현전이라는 기관에 주목해 보시죠.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설립한 연구기관이었습니다. 뛰어난 젊은 학자들을 모아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죠. 이들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따르는 관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식인들이었어요. 전시된 자료들을 보니 집현전 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를 중시했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농업 기술 개선을 통해 식량 생산량을 늘리거나 의학 연구를 통해 질병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했어요. 그 말에 문득 현대 한국의 연구개발 중심 산업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빠르게 제품화하는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죠. 세종대왕은 지식의 체계화와 보급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편찬하게 하고 이를 전국에 보급했죠. 지식이 소수만의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지식 공유에 대한 열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정신이 현대 한국인들의 DNA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죠. 이런 리더십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노준석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빠른 학습 능력과 적응력, 그리고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은 세종대왕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신이 한국 사회의 기반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준석 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 배경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토대가 있었던 것이었죠. 다음으로 노준석 박사는 한글 창제와 관련된 전시물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죠.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업적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죠.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백성을 가엾게 여겨 만든다고 분명히 밝혔죠.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한 혁명적인 조치였죠. 노준석 박사의 설명을 들으니 세종대왕의 혁신이 단순한 기술적 발명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애민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노준석 박사는 저를 여주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업적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있었죠.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금속으로 만든 원통형 기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구기입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장치죠. 1441년에 만들어졌으니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선 발명이었습니다. 치구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과 물이 모이는 원통 구조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었죠. 놀라운 것은 치구기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의 강우량을 정기적으로 중앙에 보고하게 했고 이 데이터를 농업 정책에 활용했죠. 사실상 15세기 빅데이터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해시계인 앙부1구였습니다. 둥근 그릇 모양의 청동 위에 복잡한 눈금과 선들이 새겨져 있었죠. 앙부1구는 세종대왕 시대에 발명된 과학적 해시계입니다. 그림자의 위치로 시간뿐 아니라 절기까지 알 수 있도록 설계됐죠. 실제로 야외에 설치된 대형 앙부1구를 보니 햇빛에 의해 생긴 그림자가 정확히 현재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기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고 세종대왕은 이런 과학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널리 보급하고자 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표준화된 해시계와 물시계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하고 농업기술서를 편찬해 일반 농민들도 볼 수 있게 했죠. 세종대왕에게 과학기술은 권력과 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역사문화관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의 빠른 기술 혁신과 실용적인 제품 개발 능력이 우연이 아니었죠. 그 뿌리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실용적 과학 정신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틀간의 역사 탐방 후 노준석 박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글과 현대기술의 접목에 관해 연구하는 김도훈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김도훈 교수는 언어학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연구를 수년간 해오셨습니다. 특히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시스템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시죠. 김도훈 교수의 연구실에 도착하자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CNN의 베테랑 기자가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김도훈 교수의 연구실은 벽면 가득 책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 자모의 다양한 형태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죠. 교수님, 한글이 AI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00년 전의 문자가 현대기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을 때부터 이미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문자였습니다. 그 구조적 특성이 현대 AI,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AI가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데 매우 효율적이에요. 영어나 한자와 달리 자모를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조합할 수 있어서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의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 적용되고 있나요? 음성 인식, 자동 번역,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팀은 최근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AI 언어 모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언어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죠. 김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연구 결과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기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한 아동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한 그룹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 속도가 더 빨랐던 거죠. 한글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패턴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 아동들에게 더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어 시각적 학습에도 효과적이었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단순히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600년 전의 혁신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노준석 박사와 함께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노준석 박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도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작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작은 땅 위에 얼마나 거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혁신의 정신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준석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할 때 느끼는 반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와 실제 내용물의 깊이가 다르죠.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애민정신, 한글 창제의 의미, 과학기술 혁신의 역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까지 말이죠.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이 이룩한 변화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리처드 씨는 이번 취재를 통해 무엇을 가장 크게 배웠나요? 노준수 박사가 질문을 했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만 보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죠. 한국의 현대적 성공이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리더의 유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노준석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혁신, 배려의 정신은 국경을 초월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재 대상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깊은 인상을 남긴 특별한 나라가 되었죠. CNN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과 한국의 발전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도에서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과학적 사고가 오늘날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이끈 숨은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도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와 가치는 결코 작지 않은 나라. 이제 세계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